어머니, 저기 사람이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나한테 말을 걸어요. 수진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지만 순자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거든요. 아무도 없어. 수진아, 다시 방으로 가자.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갔어요. 이런 일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죠. 수진은 낮에도 허공을 보며 혼자 대화를 나누고 밤에는 악몽을 꾸며 깨어나곤 했어요. 그리고 3일 전 수진은 현관에 모든 신발을 뒤집어 놓고 결혼 반지까지 두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발들은 마치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것처럼 이상한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었어요. 왼쪽은 현관문을, 오른쪽은 집안을 향하도록 말이죠. 민수와 순자는 수진을 찾아 헤맸지만 그녀는 세인트 메리 병원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혈액 검사에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수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수진아, 어디 갔니? 김순자는 현관에서 큰 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고요하기만 했죠. 순자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온 참이었어요. 평소라면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을 신발들이 모두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운동화, 구두, 슬리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신발들이 단순히 뒤집어진 게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배열한 것처럼 특정한 패턴으로 놓여 있었거든요. 왼쪽 신발들은 모두 현관문을 향하고 오른쪽 신발들은 집 안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정말. 순자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62세의 순자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며느리 수진의 신발도 평소 메고 다니던 검은 가방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현관 옆 신발장 위에 수진의 결혼 반지가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반지 옆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있었는데 수진의 필체로 미안해요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순자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수진을 찾았어요. 안방도 작은 방도 화장실까지 모두 살펴봤지만 수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런데 수진의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약품 같은 냄새였죠. 침대 시트는 평소와 달리 구겨져 있었고 베개에는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수진이 평소 먹던 비타민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정말 이상해.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평소 수진은 어디를 가더라도 미리 말씀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게다가 결혼 반지까지 두고 갔다니. 순자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옆집 이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희야. 안녕하세요, 순자 언니. 영희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 며느리 혹시 봤어? 아니요, 왜요? 집에 와보니까 신발이 다 뒤집어져 있고 수진이는 없어. 뭐라고요?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순자는 현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죠. 신발이 모두 뒤집어져 있다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영희도 궁금해했어요. 혹시 다툼이라도 있었나요? 아니야,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저녁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려줬고 설거지까지 깔끔하게 해뒀거든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사실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새벽 3시쯤 화장실 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평소보다 훨씬 오래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작은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몸이 아픈가 싶어서 노크를 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혹시 민수는 알고 있어요? 아직 연락 안 해봤어. 순자는 아들 민수가 회사에서 바쁠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연락을 해야겠죠. 일단 민수한테 전화해보고 연락할게. 네, 언니. 뭔가 이상해요, 정말. 영희도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평소에도 워낙 바쁜 사람이라 집안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아들아. 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어디 갔는지 알아? 수진이요? 잠깐만요, 엄마. 민수는 회의실에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집에 와보니까 신발이 다 뒤집어져 있고 수진이는 없어. 결혼 반지까지 놓고 갔어. 결혼 반지요? 민수도 당황스러운 목소리였죠. 응, 현관에 있던 신발이 모두 뒤집어져 있어. 그리고 수진이 신발이랑 가방도 없고, 게다가 방에서 이상한 냄새도 나고. 이상하네요. 민수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혹시 친정에 갔나요? 그럴 리가. 어디 갈 때는 미리 말한다고 했잖아. 순자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도 이런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일단 수진이한테 전화해 볼게요. 응, 그래. 빨리 연락해 봐. 순자는 전화를 끊고 다시 현관을 바라봤어요. 뒤집어진 신발들이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순자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죠. 혹시 수진이 쪽지라도 남겨놨나 싶어서요. 부엌 싱크대 아래를 들여다보니 쓰레기통에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맞춰보니 수진의 필체로 뭔가 쓰여져 있었는데 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같은 단어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너무 많이 찢어져 있었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수진이 평소 먹던 요구르트와 과일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마치 급하게 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죠. 거실 소파 쿠션 사이에서는 수진의 머리카락이 뭉쳐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죠. 순자는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27년을 이 집에서 살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며느리와 살기 시작한 지는 3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이제는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수지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착한 며느리였어요. 시어머니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하는 모습이었죠. 그런 수진이 갑자기 이런 일을 저지르고 사라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최근 며칠 동안 수진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자꾸 포크를 떨어뜨렸고 대화 중에 갑자기 멍한 표정을 짓기도 했죠. 그리고 밤에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민수야, 연락됐어? 순자는 아들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수진이 전화를 안 받아요. 민수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죠. 뭐라고? 계속 통화 중이에요. 순자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수진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평소 수진은 전화가 오면 바로 받는 편이었어요. 특히 가족들 전화는 절대 놓치지 않았죠. 민수야, 이거 뭔가 이상해. 일단 집에 와봐. 엄마, 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고 있어요. 순자는 답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회사 일을 먼저 생각하는 아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내 마누라가 없어졌는데 회사가 더 중요해? 엄마, 수진이가 어디 갔을 거예요? 친정이나 친구 집에 갔을 수도 있고요. 민수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죠.
하지만 순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발을 모두 뒤집어 놓고 결혼 반지까지 두고 간 게 단순한 외출이라고? 이건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때 집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 앞에서 서성이는 듯한 발걸음 소리였죠. 순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대신 문 앞 바닥에 수진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끈이 떨어져 있었어요. 검은색 실크 재질의 머리끈이었는데 수진이 평소 즐겨 사용하던 거였어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다시 영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영희야. 어떻게 됐어요? 영희의 목소리에서 궁금증이 묻어났죠. 민수도 수진이랑 연락이 안 된대. 정말요? 그럼 진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영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봐도 이상해. 신발을 다 뒤집어 놓고 간다는 게 말이 돼? 그러게요. 보통 화가 나면 문을 쾅 닫고 나가거나 소리를 지르지 신발을 뒤집어 놓고 가는 건 처음 들어봐요. 영희의 말이 맞았어요. 순자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봤거든요. 혹시 언니가 수진이한테 뭔가 잘못한 일이라도 있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없어.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다고. 순자는 어제 하루를 다시 떠올려 봤어요. 아침에 수진이 아침밥을 차려줬고 민수가 회사에 간 후에는 함께 설거지를 했죠. 점심때는 수진이 김치찌개를 끓여줬고 저녁에는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어요. 평소와 전혀 다를 게 없었죠.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니 어제 저녁 식사 때 수진이 갈비찜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평소 잘 먹던 음식인데 젓가락으로 이리저리 뒤적거리기만 했죠. 그리고 계속 시계를 쳐다봤어요. 마치 시간을 재는 것처럼요. 언니, 혹시 수진이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영희가 또 물어봤습니다. 이상하다는 게 뭔 소리야? 아니, 말수가 더 적어졌다거나 혼자 중얼거린다거나. 순자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사실 최근 몇 달 동안 수진이 평소보다 조용했던 건 맞았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꼭 필요한 말만 하는 편이었죠. 그런데 그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며느리라는 게 원래 조심스러운 거니까요. 별로 이상할 게 없었는데 그래도 뭔가 평소와 달랐을 거 아니에요. 영희는 확신하는 듯 했죠. 순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수진이가 최근에 밤늦게 화장실에 가는 일이 잦았어요. 그리고 가끔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혼자 생각에 잠기거나 하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 요즘 수진이가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더라고. 정말요? 왜요? 모르지. 화장실 가는 소리가 자주 들리더라고. 영희는 뭔가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언니, 혹시 수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요? 스트레스? 뭔 스트레스를 받아?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에 스트레스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영희의 말에 순자는 조금 기분이 상했어요. 자신이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를 줬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난 수진이한테 잘해줬어. 뭔 스트레스를 줬다고 그래? 아니에요, 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수진이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나 해서요. 그때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어요. 순자는 영희와 통화를 끊고 집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수진 씨 댁인가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죠.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는 세인트 메리 병원 간호사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김수진 씨가 오늘 오전에 응급실에 오셨거든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가 병원에 갔다고요? 뭐라고요? 응급실이요?
네,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오셨는데요. 지금은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분이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진이가 쓰러졌다니.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자세한 건 직접 오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순자는 서둘러 병원 주소를 메모했어요. 그리고 급히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큰일 났어. 수진이가 병원에 있대. 뭐라고요? 병원이요? 세인트 메리 병원 응급실에 있다고 연락 왔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지금 바로 나갈게요. 엄마도 같이 가시죠. 응, 같이 가자. 순자는 가방을 챙기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수진이가 왜 쓰러진 걸까요? 혹시 자신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인트 메리 병원 응급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순자와 민수는 간호사실로 향했어요. 김수진 환자 보호자인데요. 박미영 간호사를 찾습니다. 순자가 말했어요. 아, 네. 제가 박미영입니다. 수진 씨는 지금 3번 침상에 계세요. 간호사가 안내해줬죠. 순자는 커튼 너머로 수진의 모습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죠. 수진아. 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수진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왜 여기 계세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 너 쓰러졌다면서? 민수도 아내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요? 수진은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가족들과 눈을 마주치기 싫어하는 것 같았죠.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조금이 아니잖아. 의식을 잃었다면서? 순자는 걱정스러웠어요. 그때 의사가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의사였어요. 보호자분들이신가요? 네, 저는 남편이고 이분은 어머니세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저는 응급의학과 이태준 의사입니다. 환자분 상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환자분이 오늘 오전 10시경에 지하철역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구급차로 이송됐습니다. 지하철역에서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 왜 지하철역에 있었을까요? 혈압이 많이 낮았고 탈수 증상도 있었어요.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민수가 물어봤어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상당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수면제요? 순자는 당황했어요. 수진이 수면제를 먹었다고요? 환자분, 수면제를 복용하신 이유가 있나요? 의사가 수진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돌릴 뿐이었죠.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었는데 양을 잘못 조절한 것 같아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수면제는 의사 처방 없이 함부로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렇게 많은 양은 위험해요.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오늘은 하루 더 지켜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재검사 후에 퇴원 여부를 결정하겠어요. 의사가 나간 후 순자는 수진에게 물어봤어요. 수진아, 왜 그랬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수면제를 그렇게 많이 먹었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죠. 여보, 우리한테 말해봐. 무슨 고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자.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랬을 뿐이에요. 하지만 순자는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할 리는 없었거든요. 수진아,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문제라도 있는 거야?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간호사가 와서 수진의 소지품을 가져왔어요. 가방 안에서 발견된 거라고 했죠. 소지품 중에는 수진의 지갑, 휴대폰, 그리고 작은 노트가 있었어요. 노트 표지에는 일기라고 적혀 있었죠. 순자는 노트를 보며 궁금해했어요. 수진이 일기를 쓴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이거 내 일기야? 순자가 물어봤어요. 수진은 노트를 보더니 급하게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보지 마세요. 수진의 반응이 너무 과격해서 순자는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죠. 민수야, 수진이랑 둘이서 얘기 좀 해봐. 나는 잠깐 밖에 나가 있을게. 순자는 자리를 피해줬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말이죠. 여보, 정말 무슨 일이야? 나한테는 말할 수 있잖아. 민수가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수지는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오빠, 나 요즘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게 뭔데? 자꾸 이상한 것들이 보여요. 없는 걸 보고 없는 소리를 들어요.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몇 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한테도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없는 일을 있다고 하고 기억도 안 나는 일을 기억한다고 하고 민수는 아내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병원에 가봤어? 네, 몇 번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라고 하셨어요. 정신과요? 네, 조현병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가 조현병이라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오빠가 실망할까 봐요. 정신병자 아내를 둔다고 생각하면 싫어하실까 봐요. 수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바보야,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 우리 부부잖아. 민수가 아내를 안아줬어요. 그럼 지금까지 혼자서 이런 걸 견뎌온 거야? 네, 혼자서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있어요. 하지만 점점 힘들어져요. 수진의 고백을 들은 민수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게 미안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신발을 뒤집어 놓고 나온 이유는 뭐야? 그건 제가 정신적으로 한계에 달했다는 신호였어요. 가족들이 알아주길 바랐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신발을 특별한 패턴으로 배치한 것도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민수는 아내의 절박함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혼자 견디지 말고 나한테 말해. 우리가 함께 치료받자.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이랑 함께 살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내 아내인데. 민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때 순자가 다시 들어왔어요. 어떻게 얘기됐어? 엄마, 수진이가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줘야겠어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순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미안해.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이상한 행동 많이 해서요. 아니야, 넌 아픈 건데 무슨 잘못이야. 이제 우리가 함께 도와줄게. 순자의 따뜻한 말에 수지는 더욱 울었어요. 그동안 혼자서 견뎌왔던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이튿날 수지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순자는 수진을 위해 특별히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수진아, 미역국 먹어봐. 몸에 좋을 거야. 고맙습니다, 어머니. 수진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숟가락을 들고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자꾸 손이 떨리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집에 있기로 했어요. 수진이 혼자 있으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여보, 괜찮아? 민수가 아내 옆에 앉아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수진은 대답했지만 얼굴 표정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거든요. 뭔가 보이는 거야?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지만 수진의 눈동자는 계속 허공의 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곳에 뭔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순자는 수진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병원에서 받은 약을 제때 먹어야 할 것 같았죠. 수진아, 약 먹을 시간이야. 순자가 약을 가져왔어요. 항정신병 약물이었는데 하루에 3번 먹어야 했어요. 싫어요. 그 약 먹으면 머리가 멍해져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먹어야 나아져. 안 먹으면 더 심해질 거야. 순자가 설득했어요. 수진은 마지못해 약을 먹었어요. 하지만 얼굴을 찡그리며 괴로워하는 표정이었죠. 약의 부작용 때문에 입이 마르고 속이 메스꺼웠거든요. 그날 밤 수진은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새벽 2시쯤 갑자기 일어나서 거실로 나온 거예요. 순자는 화장실 가는 소리에 잠이 깼는데 수진이 거실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걸 봤어요.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수진은 텔레비전을 향해서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죠. 수진아, 텔레비전이 꺼져 있어. 순자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기 사람이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나한테 말을 걸어요. 수진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어, 수진아. 다시 방으로 가자. 순자는 수진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갔어요. 수진은 순자의 말을 듣고는 혼란스러워했어요. 분명히 봤는데 왜 어머니는 못 보시는 거지?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됐어요. 수진은 낮에도 허공을 보며 혼자 대화하는 일이 잦았죠. 때로는 무서워하기도 했어요. 마치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아내가 점점 이상해지는 걸 보는 게 고통스러웠거든요. 엄마, 수진이 상태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다시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그래야겠다. 이런 상태로는 집에서 돌보기 어려워. 순자도 걱정이 많았어요. 다음 날 3사람은 다시 병원에 갔어요. 이번에는 정신건강의학과였죠. 정신과 병원은 처음 가보는 곳이라 순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수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안녕하세요. 박수진 환자인데요. 민수가 접수처에서 말했어요. 네, 정 박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간호사가 안내해줬어요. 정신과 상담실은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50대 중반의 정 박사는 온화한 인상이었죠. 수진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 박사가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약을 먹고 있는데도 계속 이상한 게 보여요. 수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환청이나 환시가 계속 있으시는군요. 약물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 박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조현병은 뇌의 신경전달물질 불균형으로 생기는 질환이라고 했죠. 치료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이번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 박사가 제안했어요. 집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입원이요? 민수가 놀랐어요. 네, 2-3주 정도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으시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 수지는 입원이라는 말에 무서워했어요.
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요즘 정신과 병동은 예전과 많이 달라요. 치료 환경도 좋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정 박사가 설명해 줬어요. 순자는 걱정이 많았어요. 며느리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는 게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상태를 보면 입원 치료가 필요해 보였어요. 수진아, 어떻게 생각해? 순자가 물어봤어요. 무서워요. 정신병원에 가기 싫어요. 수진이 울먹였어요. 괜찮아. 우리가 매일 면회 갈게. 민수가 아내를 달랬어요. 정말요? 매일 와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내 아내인데. 민수의 약속에 수진은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의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신과 병동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거든요. 6층 정신과 병동은 생각보다 밝고 깨끗했어요. 복도에는 환자들이 산책을 하거나 간호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죠. 수진 씨 침실은 이쪽이에요. 간호사가 안내해 줬어요. 2인실이었는데 한쪽 침대에는 이미 다른 환자가 있었어요. 50대 정도의 여자 환자였는데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이에요. 수진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룸메이트가 된 순이 씨는 친절해 보였어요. 수진은 짐을 정리하며 병원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죠. 밤에 잠을 못 자고 약 부작용으로 어지러웠거든요. 수진아, 괜찮아? 순자는 매일 면회를 갔어요. 아직 적응이 안 돼요. 약 때문에 머리가 계속 멍해요. 수진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참고 견뎌야 해. 약을 먹어야 나아진다니까. 순자가 격려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상태는 쉽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가끔 환청이 들린다며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고 밤에 악몽을 꾸고 깨기도 했죠. 정 박사는 약물을 조절하며 치료를 계속했어요. 수진 씨의 경우 유전적 요인과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이 발병의 원인 중 하나였죠. 순자는 자신 때문에 수진이 아팠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수진이한테 너무 의존했나? 순자는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이 병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거래요. 민수가 위로했어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돌보느라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주째 되는 날 수진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약물 치료와 정신과 상담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정말? 다행이다. 순자는 안도했어요. 환청도 많이 줄었고 잠도 잘 자게 됐어요. 수진이 밝게 웃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병동에서는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됐어요.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집단 상담 등이 있었죠. 수진은 특히 미술 치료를 좋아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오늘은 가족을 그려보세요. 미술 치료사가 말했어요. 수진은 한참 고민하더니 따뜻한 분위기의 그림을 그렸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느껴지는 그림이었어요. 집단 상담 시간에는 다른 환자들과 경험을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게 됐죠. 저도 처음에는 이 병이 부끄러웠어요. 한 환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치료받으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수진이 공감했어요.
가족들이 이해해 주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3주째가 되자 정 박사는 퇴원을 제안했어요. 수진 씨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외래 치료로 전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수진이 기뻐했어요. 네, 하지만 약은 꾸준히 드셔야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야 해요. 정 박사가 주의사항을 설명했어요. 순자는 수진이 퇴원한다는 소식에 기뻤어요. 집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좋았거든요. 수진아, 집에 가면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요. 수진은 진심으로 감사해했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가족들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퇴원 전날 밤, 룸메이트 순희 씨가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 씨는 정말 좋은 가족을 두셨어요. 매일 면회 오시는 거 보니까 부러웠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잘 지낼 거예요. 수진이 다짐했어요. 그래요. 가족의 사랑이 가장 좋은 치료약이에요. 순희 씨가 미소 지었어요. 퇴원 당일 순자는 일찍부터 집 청소를 했어요. 수진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방도 새로 정리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했죠. 민수도 회사에서 일찍 나와서 수진을 데리러 갔어요. 여보, 집에 가자.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네, 고마워요. 수진은 3주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죠. 예전에 자신이 뒤집어 놓았던 그 신발들이 이제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수진아, 어서 들어와. 순자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집이 이렇게 따뜻한 곳이었나 싶을 정도로 편안했어요.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놨어. 먹어봐. 와, 정말 오랜만이에요. 수지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병원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거든요. 이제 약만 잘 먹으면 돼. 매일 챙겨줄게. 순자가 약통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직접 챙길게요. 수지는 자신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어요. 더 이상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수지는 잠을 잘 못 잤어요.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왠지 불안했거든요. 혹시 다시 이상한 게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수진의 컨디션을 체크했어요. 밤에 잘 잤어? 네, 괜찮았어요. 수진은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순자는 수진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수진아,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혼자 견디지 말고. 네, 알겠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수진은 정 박사와 외래 진료를 받았어요.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약도 빠뜨리지 않고 먹고 있어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잘 돌봐주세요. 정 박사는 만족스러워했어요. 가족의 지지가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치료받으시면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어요. 정말요? 완전히 나을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정 박사의 말에 수지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수지는 순자에게 진료 결과를 알려줬어요.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나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다행이다. 순자는 안도했어요. 그럼 이제 정말 괜찮아지는 거구나.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꾸준히 치료받으면 될 거예요. 수진도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수는 수진을 위해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을 사왔고
순자는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 같아. 순자가 흐뭇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아픈 동안 이렇게 돌봐주셔서. 수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뭘 그런 소리 해. 우리 가족인데. 순자도 감동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네, 이번에는 정말 잘 해낼 거예요. 수진은 다짐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이겨나가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가끔 환청이 들리거나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수진은 바로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좀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 약 먹었어? 네, 먹었는데 아직 효과가 없나 봐요. 그럼 조금 기다려보자. 괜찮아질 거야. 순자는 수진 옆에 앉아서 함께 있어줬어요. 혼자 두지 않고 곁에서 지켜봐줬죠.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수진의 상태는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6개월이 지나자 수진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가족들의 사랑 덕분에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저녁 만들까요? 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정말? 괜찮겠어? 순자는 걱정스러웠어요. 수진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요리하고 싶어요. 예전처럼 가족들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어요. 수진의 의욕을 보며 순자는 기뻤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그래, 그럼 같이 해보자. 순자는 수진과 함께 요리를 시작했어요. 예전보다는 서툴렀지만 수진은 열심히 했어요. 약간의 손떨림이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죠.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에는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와, 무슨 냄새야? 민수가 기뻐했어요. 수진이가 저녁 만들었어. 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여보. 민수는 아내를 안아줬어요. 오랜만에 수진이 직접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행복했거든요.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어요. 수진이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역시 우리 며느리 솜씨가 최고야. 순자가 칭찬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다시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 요리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수진도 뿌듯해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수진에게 작은 시련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환청이 심해진 거예요. 밤에 자다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깨어났어요. 수진아, 왜 그래? 민수가 깨어나서 물어봤어요.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 안 나는데? 정말요?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 수지는 혼란스러워했어요. 환청인 것 같아. 약 먹자. 민수는 침착하게 대처했어요. 수진의 상태를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정 박사와 상담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약물을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정 박사는 약의 용량을 조절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법도 알려줬죠.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온 수지는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요즘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늘려주셨어요. 괜찮아. 일시적인 거야.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순자가 격려했어요. 수진의 솔직함이 고마웠거든요. 예전처럼 혼자 끙끙 앓지 않고 바로 말해주니까 대처할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터놓고 얘기해주니까 오히려 마음이 놓여.
순자는 민수에게 말했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민수도 아내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일주일 후 수진의 증상은 다시 안정되었어요. 약물 조절의 효과가 나타난 거죠. 어머니,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야. 우리 딸 정말 용감해. 순자는 수진을 친딸처럼 아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무렵 옆집 영희가 찾아왔어요. 순자 언니, 수진이 많이 좋아졌다면서요? 응, 우리 며느리 이제 완전히 회복됐어. 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에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요. 영희는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예전에 수진이 이상하다고 소문을 퍼뜨렸던 걸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순자는 너그럽게 용서했어요. 수진도 영희의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괜찮아요, 이모. 저도 그때 정말 이상했으니까요. 아니야, 수진아. 넌 아픈 거였어. 영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이웃끼리 더 따뜻하게 지내자. 그 일을 계기로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수진을 이상한 사람으로 봤지만 이제는 병을 이겨낸 용감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수진 씨, 요즘 어떠세요? 마트에서 만난 이웃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수진도 밝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자신의 병을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죠. 8개월째 되는 날, 정 박사는 수진의 상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수진 씨가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약물도 서서히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약을 줄일 수 있어요? 수진이 기뻐했어요. 네, 하지만 천천히 줄여야 해요. 갑자기 끊으면 안 되거든요. 정 박사가 주의사항을 설명했어요. 수진은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약을 줄일 수 있대요. 정말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해. 순자가 수진을 안아줬어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민수도 아내를 칭찬했어요. 이 모든 게 가족들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절대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수진은 진심으로 감사해했어요. 그때 박철민이 찾아왔어요. 수진의 아버지였죠. 딸아,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네, 아버지.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수진이 밝게 웃었어요. 사돈댁,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딸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박철민이 순자에게 인사했어요. 모료 우리 딸인데요. 순자는 수진을 진짜 딸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살자. 박철민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네, 아버지.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수진은 다짐했어요. 다시는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겠다고 말이죠. 1년 후 수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어머니, 저 취업 준비를 해볼까 해요. 수진이 순자에게 말했어요. 정말? 괜찮겠어? 순자는 걱정스러우면서도 기뻤어요. 수진이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한다는 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수진의 의욕을 보며 순자는 대견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그래, 한번 해봐. 민수도 찬성할 거야. 순자가 격려했어요. 수진은 자신의 전공인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특히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다른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면접을 보러 간 날 수지는 떨렸어요. 오랜만에 사회에 나가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용기가 있었어요. 저는 조현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면접관에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들은 수진의 솔직함과 의지에 감동했어요. 며칠 후 합격 통보를 받았죠. 어머니 합격했어요. 수진이 기뻐하며 순자에게 달려왔어요. 정말? 축하해, 우리 딸. 순자도 함께 기뻐했어요. 수진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민수도 퇴근 후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어요. 여보, 정말 대단해.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오빠. 모든 게 가족들 덕분이에요. 수지는 진심으로 감사해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이룰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수진의 첫 출근 날, 순자는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줬어요. 첫날이니까 든든하게 먹어야지.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꿈 같아요. 수진이 감동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주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직장에서 수진은 열심히 일했어요. 정신건강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왔어요. 저도 예전에 같은 병을 앓았어요. 수진이 내담자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적절한 치료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어요. 수진의 경험담은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실제로 병을 이겨낸 사람의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처럼 저도 나을 수 있을까요? 한 환자가 물어봤어요. 물론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수진이 격려했어요. 몇 달 후 수진은 직장에서 인정받는 상담사가 되었어요. 동료들도 수진의 열정과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죠. 수진 씨 덕분에 회복되는 환자들이 많아졌어요. 센터장이 칭찬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수진은 자신의 일에 만족했어요. 아픈 경험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자산이 된 거였죠. 집에서 수진은 가족들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상담했던 분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희망을 찾으신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순자가 뿌듯해했어요. 수진이 단순히 회복한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도우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여보, 정말 멋져. 민수도 아내를 칭찬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 무렵 수지는 정 박사에게 마지막 진료를 받았어요. 이제 정말 완전히 회복되셨네요. 정기 검진도 6개월에 한 번만 오시면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수진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수진 씨가 포기하지 않고 치료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사랑이 가장 큰 힘이 되었죠. 정 박사도 수진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며 보람을 느꼈어요. 이제 수진은 정말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직장에 가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어머니, 제가 예전에 신발 뒤집어 놓고 나간 일 기억하세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그때 얼마나 놀랐는데. 순자도 웃었어요.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거든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줘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우리가 더 고마워. 내가 우리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줬어. 순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이 가족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수진의 병은 처음에는 가족을 힘들게 했지만 결국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어요. 수진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가족들에게도 희망을 전하는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신질환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수진이 강연에서 말했어요. 가족의 사랑과 적절한 치료,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청중들은 수진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어요. 실제 경험자의 이야기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집에 돌아온 수진을 보며 순자는 흐뭇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당당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한 모습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어머니도 고마워요. 어머니가 절 진짜 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수진과 순자는 이제 진짜 모녀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피보다 진한 정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죠. 그 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2년 전 그 힘든 시간들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민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줬어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맞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순자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수진의 신발 뒤집기 사건은 이제 이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 특별한 경험이었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